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나이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된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상형과 살고 계신가요? 만약 이상형과 살고 있다면 그런 커플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제 경험상 이상형과 부부가 같이 살 확률은 아마 열의 8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이상형과 부부가 같이 살 확률은 아마 열의 8분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형은 말 그대로 내면보단 겉모습에 치중한 편이 많아 나중에 그 이상형의 본 모습을 보고 부부에서 원수지간이 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한때 콩깍지가 씌어 상대의 외모 그리고 나이에 집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아주 큰 경험을 하고 난 후 전 정해진 이상형을 찾아 제 짝을 찾겠다는 마음을 아주 말끔히 지워버렸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상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땐 정말 죽을 것처럼 제게 상처가 되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뭐 부족한 것도 없었고 공부도 꽤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 대학, 취업 그 어느 것도 걱정 하나 안 끼치고 잘 자라준 모습에 늘 감사하다고 하셨죠. 근데 제가 딱 하나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문제였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고집이 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전 5살 이상 차이가 나야 여성으로 보이는 것이었죠. 외모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는 청순미가 흘러넘치는 그런 여성을 원했죠. 절 별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연상을 좋아한다, 연하를 좋아한다. 이성의 나이에 대한 각자만의 취향이 있는데 저는 5살 이상 차이가 안 나면 이상하게 이성적인 끌림이 없었어요. 20대 때 다른 애들은 이런 애도 사귀어보고 저런 애도 사귀어보고 연애 경험이 많았는데 전 연애 상대조차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예 연애할 시도조차 안 했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눈이 너무 높다. 그러다 평생 장가 못 간다는 둥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흘려넘겼는데 30대로 접어드니 저희 어머니는 저를 여기저기 선보여주려 하셨죠. 하지만 늘 나이 때문에 제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홍기야,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는데 왜 하필 5살 이상이야? 그리고 얼굴 보면 4살 차이도 7살, 8살 이상으로 보여. 네가 자꾸 나이 이야기를 들먹이니까 여자들이 다 도망가잖아. 너 그리고 내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도 나이 많다고 팽당한 적이 많아. 이렇게 선 들어올 때 제발 만나보기라도 하라고. 어? 엄마 소원이다 제발. 엄마,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저는요, 싫은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싫다고요. 언젠가 제 이상형이 나타날 거라 확신해요. 야 이놈아, 나는 네가 이러다가 총각 귀신 될 거라 확신한다. 으이구 못 살아. 전 아무리 예쁘고 능력이 좋아도 5살 차이 이상이 아니면 여자로 안 보이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똥꼬집이었죠. 그렇게 저는 좋다는 혼처 다 마다하고 언젠가는 제 이상형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얼굴이 예쁘면 당연히 마음도 예쁘고 어리면 어릴수록 좀 더 여성미가 더 흐를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 저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별난 놈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어요. 친구들도 주변에서 저보고 별종이라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연하면 어떻고 연상이면 어떠냐. 이쁘고 마음 착하면 여자가 된 거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태어난 걸요. 뭐 요즘 말로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었죠.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노을을 보다가 우리 같이 저 노을을 평생 같이 볼래요?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전 이렇게 영화 같은 사랑을 꿈꾸다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고 제 주변 친구들은 애를 낳아서 돌잔치 하는데 저는 그때도 옆에 짝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솔직히 주변 친구들은 결혼 다 해서 애 놓고 잘 사는데 부모님은 사지 멀쩡한 놈이 왜 이렇게 여자를 따지냐고 나중에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전 믿었습니다. 제 이상형이 나타날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 이상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전 회사 출퇴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회사를 다니는 뚜벅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와이프랑 아이 본다고 칼퇴를 하니 퇴근하면 저는 곧장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퇴근길에 가끔 집 근처 편의점을 들리기도 했는데 거기서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날도 편의점에 들러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랑 군것질거리를 사러 들어갔는데 아니 거기 계산대 테이블에 웬 선녀가 앉아있지 않겠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에 미소를 짓기만 해도 주변을 환하게 해주는 그런 여자였죠. 그녀의 얼굴만 봐도 나보다 5살은 아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보조개가 들어간 그녀의 미소는 정말 제 이상형 99.9% 가까운 여자였죠. 하지만 그녀가 웃어주는 사람들은 몇 안 됐어요. 어린아이들 혹은 어르신들이었죠. 가끔 동네 남자들이 추근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 남자들한테 웃어주는 그런 여자는 아니구나 해서 안심은 했지만 그 아무 남자들 중에 제가 속해 있다는 현실에 전 속상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숫기도 없어서 그녀에게 선뜻 말 걸기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진짜 매일 편의점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웃어주지도 않았고 진짜 용기를 내 1+1을 사게 돼서 그녀에게 음료를 하나 건네도 그냥 괜찮다며 계산만 딱 하고 저와 대화를 단절했죠. 그래도 하루라도 그녀의 얼굴을 더 보려고 안 사도 될 물건까지 사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정말 저한테 관심이 1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저도 자꾸자꾸 지쳐갔고 어느 날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해서 제 애마인 차를 들고 갔죠. 제 차는 솔직히 한국에 몇 대 없는 차였거든요. 제가 차 욕심도 많았고 아버지가 취업 선물로 사준 차였는데 회사에 가지고 가기에는 주변 눈치들도 좀 있어서 그냥 뚜벅이 생활을 했죠. 어느 날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는 말에 그날만큼은 차를 가지고 갔다 왔죠. 그렇게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편의점에 들러 에너지 음료를 샀는데 피곤했는지 그날따라 그녀의 얼굴도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에너지 음료만 사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그녀가 절 불렀습니다. 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계산을 잘못했나? 아니면 또 1+1인가?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녀가 제게 한 말은 초콜릿을 주며 피곤할 땐 초콜릿도 도움이 된다면서 절 보며 웃어주는데 피로회복제도 필요 없고 전 그녀의 미소만 봐도 그냥 피로가 싹 가셨죠. 드디어 그녀가 저에게 웃어주다니 전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매일 오다가 제가 며칠 안 가니 섭섭했다고 말이죠. 전 그것도 모르고 그녀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고 마음을 접으려고 했던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찌됐거나 제가 마음을 접기 전에 그녀가 마음을 먼저 열어주었으니 전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저랑 띠동갑이었는데 어려서가 아니라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였죠. 그녀는 일찍 어머니 아버지를 여의고 대학에 가기 위해 알바비를 모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부모님 없이 저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그녀는 점심으로 만날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먹곤 했는데 전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녀에게 도시락 배달을 해줬습니다. 그때 한 달 도시락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죠. 그녀는 늘 고맙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고 저는 그렇게 홀로 또 도시락을 편의점에서 먹는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녀를 제 사람으로 만들어서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저랑 어울릴 수 있냐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모습에 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죠.
당신만 내 사람이 돼준다면 전 세상 그 무엇도 바랄 게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프로포즈를 하고 난 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녀는 다소 긴장한 채로 저희 집에 갔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녀가 고아라는 말에 우리 집안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녀는 자기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쁘게 봐주신다면 평생 절 위해 내조하며 잘 살겠다고 부모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결국 부모님은 그녀의 정성에 감탄하셨고 저는 그렇게 그녀와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원래 결혼하고 나면 콩깍지가 벗겨진다던데 전 아내를 보며 콩깍지가 아주 단단하게 씌어졌죠. 매일 칠첩반상을 제게 차려주었고 제가 출퇴근할 때 애정 표현을 하며 우리 남편 최고라고 제 길을 팍팍 살려주었어요. 남자는 솔직히 여자 말 한마디에 울고 웃잖아요. 별거 아닌 말인데도 아내는 저를 늘 치켜 세워주며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죠. 이렇게 저희들만 잘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던 저희 부모님한테도 아내는 정말 잘했습니다. 반찬 하나를 해도 꼭 저희 부모님들 것까지 만들어서 직접 갖다 드리고 아내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다면서 부모님 선물도 자주 해드렸어요. 물론 제 돈이었지만요. 그땐 그런 생각 없이 아내가 부모님한테 잘한다는데 제 돈을 쓰는 것도 기분이 좋았어요. 대학 들어갈 돈도 필요하고 학원도 다닌다고 해서 전 아내에게 생활비를 다른 집보다 좀 넉넉하게 줬는데 생활비가 한 번씩 모자란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학원비, 생활비만 써도 많이 남을 돈인데 어디에 돈을 쓰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기도 못해서 전 알아서 쓰겠거니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는 한 달에 몇 번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외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딜 가냐고 물었더니 요리 클래스를 다니게 됐다며 마치면 수강생들과 어울리며 차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내가 예쁘게 차려입은 것도 보기 좋았고 여자라면 저런 자리들도 많겠구나 생각해서 그땐 별 생각 없이 열심히 요리를 배우라고 오히려 다독여줬습니다. 예쁜 아내를 얻으니 당연히 아내를 닮은 자식을 갖고 싶은 게 남자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아내에게 이세를 갖자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상태를 보던 의사가 뭔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저희를 보더라고요. 아내분 다낭성 난소증후군입니다. 일종의 배란장애인데요. 아이를 갖길 원하신다면 치료를 꾸준히 하고 시험관 시술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그럼 임신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말도 안 돼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아예 희망이 없다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랑 시험관 시술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렇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배란장애라서 난임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희망을 갖고 같이 노력하면 임신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혹시 술, 담배 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입에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왜요? 시험관 시술 때는 절대 술, 담배는 입에 대서 안 됩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아기를 위해 건강한 음식 위주로 먹어야 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두 분이서 노력한다면 잘 될 겁니다. 아내는 병원을 다녀오자마자 제 곁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얼마나 애처로운지 괜히 제가 아이 이야기를 해서 아내가 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죠. 아내는 며칠을 생각하다가 저한테 치료도 받고 시험관 시술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걱정했거든요. 치료나 시험관 시술이 아내에게 힘든 과정이 될 거란 이야기도 들어서 그냥 아이 없이 살까라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절 닮은 아이를 꼭 낳고 싶다며 노력하자고 하는 말에 전 또 한 번 감동을 했죠. 늘 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아내 모습에 진짜 나같이 행복한 남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갖기로 결심한 후 치료와 시험관 시술을 병행하며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죠. 처음에는 아내를 따라 병원도 가고 시험관 시술이 보통 힘든 게 아니다 보니 입원도 하고 서울 호텔도 예약해 아내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집으로 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치료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저도 직장을 다니는 터라 나중엔 아내 혼자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사실 전 휴가를 써서라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아내는 힘든 모습을 제게 보이기 싫다며 이젠 혼자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미안한 마음에 병원비며 호텔비 등 필요한 비용은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줬고 저희 부모님도 아내가 힘들까봐 좋다는 약들은 다 지어 아내에게 먹였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시험관 시술을 하는 아내가 자꾸 우울한 모습을 보이자 시계며 보석들을 사주며 아내가 기운을 잃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는 말까지 하셨죠. 손자보다 며느리가 더 우리한텐 귀하다면서요. 그땐 온 가족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직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두 간절히 바랐었죠.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볼 거라며 서울병원을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내는 시험관 시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전 항상 역으로 데리러 갔어요. 축 처진 어깨, 핏기 없는 얼굴. 전 아내가 기차에서 내리면 아내를 와락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늘 말해주었죠. 그런데 한 번씩 아내에게서 술, 담배 냄새가 나길래 이상해서 아내의 옷의 냄새를 한번 맡아봤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약간 화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묵었던 방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분명히 금연방으로 달라고 했는데 옷에 냄새가 다 배었나 보네요. 다음엔 내가 같이 따라가야겠어. 아니, 시험관 시술한 사람한테 담배 냄새 올라오게 하는 호텔이 어디 있어? 거기 어디야? 다음엔 내가 이야기할게. 됐어요. 호텔 바꾸면 되지. 근데 자기야, 그냥 병원에서 입원하고 몸이 나아지면 오는 게 낫지 않아? 굳이 호텔을 가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답답해서 그래요. 병원에 있다 보면 자꾸 우울해지고 이번에도 임신이 안 되면 어쩌지? 라는 마음만 들고.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미안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렇게 저는 다른 투숙객이 흡연을 해서 아내가 묵는 호텔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왔다고 믿었죠. 그때는 말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한다는 이유로 저는 아내에게서 술, 담배 냄새가 나도 그냥 아내 말을 믿고 말았어요. 술 냄새는 병원 알코올 냄새랑 제가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로 아내는 상처를 받아서 우는 날도 있었죠. 진짜 이때는 아내 말이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다 믿었고 아내가 우는 날이면 전 이유도 없이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에 다녀온 아내를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착 시간이 돼도 아내는 보이질 않았죠. 전 이상하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될 때까지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혹시나 기차 사고가 있었는지 역무원들에게 다 물어봐도 그런 일은 없다고 하길래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전화 걸었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저 이주연 환자 남편인데요. 혹시 이주연 환자 거기 있습니까? 이주연 씨요? 아, 안 그래도 전화 몇 번 드렸는데 시험관 시술 당분간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럴 리가요. 서울병원에 올라간 게 수십 번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에? 올해 초에 한두 번 왔다 가시곤 안 오셨어요. 진료 기록이 없어요.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방망이로 머리를 3개 맞은 기분이었어요. 서울병원에 간다며 매번 나가던 아내의 모습, 그리고 아내를 안쓰러워하며 온 가족이 아내에게 정성을 쏟은 시간들. 전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결론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병원에도 안 갔다면 그동안 어딜 간 건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다행히 친구 중에 경찰이 있어 특별히 더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소식 없지? 아, 저기 홍기야, 재수 씨 말이야. 넌 이상한 건 못 느끼니? 뭘? 야, 와이프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이보다 뭐가 더 이상해? 어? 아마 나 때문에 지금 어디서 혼자 울고 있을 거야. 내가 최근에 오해를 한 게 좀 있었거든. 그것 때문일 거야. 아니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지만 나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잖아.
홍기야, 내가 친구가 아니라 경찰로서 이야기해줄게. 재수 씨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네가 서울병원 갈 때마다 호텔비며 병원비까지 다 줬다며. 너 재수 씨한테 당한 거야. 재수 씨 한마디로 말해서 네 집안 네 돈 보고 온 꽃뱀이라고. 뭐? 너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내 와이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어? 야, 정신 차려.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어머니는 아내 방을 뒤져보았고 어머니가 해준 시계며 보석들이 싹 다 없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생활비를 많이 줬는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어머니에게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집안에 사람을 잘못 들인 것 같다면서 절더러 아낸 잊고 살라며 강하게 이야기하셨죠. 전 아내가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모든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날 버리고 떠난 게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어머니는 이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3년 후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이혼을 했냐면 아내의 케이스는 잠수 이혼이라고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지 못할 때 이혼 소송이 가능해 법적으로 아내와 전 남남이 되었죠. 정식으로 남남이 되고 보니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아내를 찾으면 재결합을 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어요. 편의점 앞으로 지나면 아내가 안에서 절 보며 미소 지을 것 같고 집에 들어가면 오늘도 고생했다며 날 맞아줄 것 같은 그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배신감과 그리움이란 두 가지 감정 속에서 전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갔어요. 결국 전 전처가 없어진 후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사는 환경이 바뀌자 저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를 점점 잊게 되었어요. 정말 그때 이후로는 일만 했습니다. 전처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일에 매달렸는데 그 열정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고 초고속 승진으로 임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회사에 대한 신제품이나 기술력 등에 관한 방송 인터뷰를 제가 자주 했었죠. 부모님은 이제 우리 아들 같다며 기뻐하셨고 저도 능력을 인정받게 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른다고 했던가요? 전처가 사라진 지 5년이 되던 해,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죠. 차를 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려는데 하얀 원피스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제 차 앞으로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전 진짜 귀신인 줄 알고 너무 놀라 운전대를 돌려 주차장 벽에 차를 박았고 무서워서 눈을 뜨질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혹시나 저 때문에 누가 다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고개를 들고 차문을 열려고 하는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예요, 나. 누구?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왔어? 나 좀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뱃속의 아이도 저도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여보. 지금 나한테 애까지 베고 와서 다짜고짜 도와달라는데 당신은 이 상황이 이해가 돼? 5년 만에 나타나서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설마 했는데 정말 주변 사람들 말이 맞구나. 넌 네가 필요할 때만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그리고 쓸모없다 싶으면 버리고. 아니에요. 그때 내가 떠났던 건 당신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고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전처는 그렇게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른 채 임신한 채로 저에게 와락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전 일단 비가 오니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고 자초지종이나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말랐고 비까지 맞았으니 너무 처량해 보이기도 했죠. 집에 데려오자마자 그때 왜 떠났는지 당장이라도 따지고 묻고 싶었지만 전처가 너무 힘들어 보였기에 일단 잠부터 재웠죠. 다음 날 아침, 전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고 전처에게 앉아서 5년 전 일에 대해 설명을 해보라 했어요. 면목이 없었어요.
절 위해 모든 가족이 희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시험관 시술도 자꾸 실패하니 돈이 나가는 것도 너무 아까웠고 내가 가족에게 고통을 주면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 해서 병원을 안 갔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지원해줬던 경제적인 부분들은 통장에 모아뒀어요. 애도 못 낳는 며느리로 이제껏 받은 걸 돌려드리는 게 맞지만 막상 나오니 오갈 데가 없었고 제 생각이 짧았나 봐요. 그 돈으로 일단 작은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다 갚아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저에게 다가와 도와준 한 남자가 있었고 우리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알게 됐고 전 그 남자와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죠. 처음엔 정말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또 저랑 살아온 환경도 비슷해서 마음이 편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동거하다가 몇 달 전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아이 아빠이니 내 돈도 자기 돈이라면서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죠. 고통 속에 살았지만 다시 실패하긴 싫어 참고 살다가 돈도 그 사람에게 다 뺏기고 더 이상 그 사람 손찌검을 당하기 싫어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돈 한 푼 없이요. 그래서 찾아온 곳이 당신이었어요. 그럼 내 집 주소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난 그 동네 떠난 지 몇 년 됐는데. 당신이 당신 회사를 대표해서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당신이 그립던지. 그래서 당신 회사로 찾아갔고 예전에 알고 지냈던 당신 동료를 우연히 만나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당신을 찾아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처는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만 신세를 좀 질 수 없냐며 저에게 빌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을 내가 왜 돌봐줘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밝은 날 전처의 얼굴과 팔다리를 보니 정말 동거했던 남자에게 손찌검을 많이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 상처를 보는데 전처의 말을 뿌리칠 수 없어 전처가 말한 대로 출산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내라고 말해주었죠. 전처와 저는 3개월 동안 제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처는 이혼하기 전 그때처럼 절 너무나도 잘 챙겨줬고 절 보면 늘 고맙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솔직히 마음이 안 흔들린 남자가 없죠. 하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는 아내를 보고는 전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자와 다시 재결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 가족이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다시 시작한다는 건 현실이 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수만 번 생각하고 다짐했어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니 정신 차리고 그냥 출산할 때까지만 예정으로 봐준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찾아왔죠. 전처는 괜히 외출했다가 동네에 소문나면 나한테 안 좋다면서 외출을 안 했는데 그날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잠시 슈퍼에 간다며 밤에 모자를 쓰고 외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제가 갔다 온다고 했지만 바람을 쐬고 싶다는 말에 속으로 집에만 있어서 얼마나 답답했겠나 생각이 들어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30분이 좀 지났을까? 현관문을 막 두드리며 전처가 절 부르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문을 열었는데 전처는 저에게 와락 안겨서 몸을 막 떨면서 우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전처는 전에 동거했던 남자와 비슷한 남자를 봤다며 너무 무섭다고 절 붙잡고 우는데 와, 사나이 가슴이 진짜 찢어지더라고요.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남자라도 이렇게 연약한 여자가 그것도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던 여자가 나에게 안겨 우는데 그날 전 완전 무장해제 돼버렸죠. 그날 밤 너무 놀라서 울다 잠든 전처 얼굴을 보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성적으로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하는 건 맞는데 제 마음이 도저히 이성을 이기지 못했죠. 결국 저는 전처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제 마음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출산도 얼마 남지 않았네.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우리 집에서 지내기 불편하진 않았어? 전혀요.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지냈어요. 계속 여기서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물론 제 욕심이겠지만요. 당신 아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적같이 찾아온 생명이란 생각을 많이 했어. 아이 아빠가 누구든 당신이 난임이란 사실을 알고 이혼 전엔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된 건 어쩌면 내 잘못이란 생각도 들었어. 시간을 되돌린다면 내가 더 신경 쓸 걸 이라는 후회도 잠깐 했었어. 그리고 오죽했으면 날 찾아왔을까란 당신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난 감사해요.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나도 당신처럼 시간을 되돌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난 남의 아이를 가졌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잘 알기에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베풀어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 아이를 낳고 갈 데는 있어? 어떻게 해서든 생기겠죠. 솔직히 막막하긴 하지만요. 아까 말했듯이 당신의 아이는 기적적으로 생겼고 핏줄에 상관없이 그냥 그 아이를 내 아이 그리고 우리 아이로 키우면 어떨까 해. 이 마음은 당신과 다시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마음에서 비롯된 거야. 당신은 어때? 여보, 내가 정말 그래도 되나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 둘 다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온 생명이 우릴 연결해 준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하면 힘든 일도 많을 거야. 우리 부모님 생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길 텐데 괜찮겠어? 당신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처음 만난 그날처럼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전처는 절 안으면서 평생 감사하고 사랑하겠다며 그렇게 살겠다며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죠. 저도 아내를 보니 우리 둘이 좋았던 그때를 생각하며 잘 해내갈 수 있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3주 후쯤 됐을 때 전처는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전 전처를 데리고 병원에 갔죠. 전처는 산통이 너무 심해 아마도 출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전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아내의 비명소리가 복도 밖으로 들리는데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내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들으며 긴 시간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덩치가 큰 어떤 남자가 엄청 화난 얼굴로 걸어오더라고요. 당시에 출산을 하는 임산부는 제 아내밖에 없는 새벽 시간이었는데 저 남자가 혹시 길을 잃고 저한테 다가오는 건가 생각했죠. 그런데 김양자 어딨어? 김양자 어딨냐고? 아니 누구신데 김양자 씨를 찾으시죠? 나? 그 여자가 빨대 꽂혀서 꼭지돈 놈이다 왜? 혹시 너도 당했냐? 형제한테? 아, 당신이 바로 내 전철 손찌검하고 돈까지 빼앗은 그놈이구나. 야, 네가 인간이냐? 인간이냐고? 어떻게 임신한 여자 몸에 손을 대? 안 그래도 출산하고 나면 너 내가 아주 박살을 내려고 했는데 지발로 찾아왔네. 무슨 낯짝으로 앞바랍시고 여길 찾아와? 야, 너 일로 와. 너는 일단 경찰서로 가야 해. 일로 와. 이거 안 와. 완전 어이없네. 너 정체가 뭐야? 너 김양자랑 무슨 관계냐고? 그건 내가 묻고 싶은 소리다 이 자식아. 전 그 남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데 이 남자는 황당하다는 듯이 화를 내기보단 기가 차서 절 보며 웃더라고요. 아니 나는 화가 나 죽겠는데 웃으니까 진짜 이 자식 진짜 악질이구나라는 생각에 한 대 치려는데 갑자기 남자들이 전처 이름을 부르며 전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전처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제가 이 멱살을 잡고 있는 이 남자와 다르지 않았죠. 엄청 화가 난 목소리로 전처를 찾는데 전 그제서야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넌 또 뭐야? 너 김양자랑 한패야? 넌 왜 여기 있냐고 이 자식아? 이 자식 한패 맞네. 야, 너 김양자랑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공사치고 다니는 놈이지? 이런 일을 여자 혼자 할 리가 없지. 너 뭐야? 너 뭐냐고?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김양자가 대체 누굽니까? 누군데 지금 여기 와서 행패해요? 저 안에 있는 여자가 김양자라고. 향자 이 여자 이 사람한테 이름도 속인 거야?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이주연입니다. 그러니 잘못 알고 온 것 같으니 돌아가세요. 얼른. 이주연? 보니까 너도 당했네. 이 자식도 우리랑 같은 피해자라고. 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전철하고 말하는 김향자란 여자와 한패라는 말은 뭐고 이제는 이 남자들과 제가 같은 피해자라니. 이 상황도 너무 어지러운데 전처는 애 낳는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가 전처를 찾는 것도 모자라 이젠 경찰까지 나타났더라고요. 세 남자는 모두 자기가 전처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전처가 왜 산부인과에 있는지 나에게 따지듯 묻더라고요. 제가 무슨 전처랑 불륜이라도 저지른 남자로 생각하면서 저한테 화를 냈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죠. 전 이 세 명의 남자가 전처를 왜 찾는지 그리고 이 세 명의 남자가 어떻게 알고 아내의 출산일에 찾아온 건지 저는 진짜 너무 혼란스럽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은 같이 동행한 경찰관이 이야기를 해주었죠. 혹시 김양자 씨랑 어떤 관계인가요? 전 김양자란 사람을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자, 여기 주민등록증 보세요. 김향자 맞죠? 지금 그쪽에 알고 있는 이주연이란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다닌 김양자란 여자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말도 안 돼. 저 사람이랑 현재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지만 한때 부부였다고요. 김양자가 아니라 이주연이란 사람과 결혼했었다고요. 네? 그러면 그쪽도 김양자 씨랑 결혼을 했던 거네요? 뭐야 이거? 김양자 남편이 한 명 더 늘어난 거잖아. 이야, 이 여자 완전 문어발 사기를 치고 있었네. 문어발 사기라니요? 뭐가 사기란 말입니까? 여기 세 분 모두 김양자 씨와 부부 사이였던 분들입니다. 김양자 씨가 이용기 씨를 포함해 총 4명의 남자와 사기 결혼을 해 지금 이렇게 다 모인 거고요. 아시겠어요? 사기 결혼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때 느꼈어요. 전처 때문에 전처랑 부부로 살았던 남자들과 이렇게 만나다니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이걸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처를 자신의 아내라 말하는 남자들은 저와 완전히 같은 케이스로 사기 결혼을 했다 했습니다. 전처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고 전처는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자며 남자들을 달랬다고 했죠. 남자들은 전처가 임신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한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에 돈이고 뭐고 간까지 다 빼줄 정도로 충성을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는 돈만 가지고 사라졌고 3명의 남자 중 한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로 제게 온 거였죠. 남자들은 전처가 사라져서 저처럼 실종 신고를 했고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을 3사람이나 실종 신고라니 경찰이 이상하게 여겨 이 남자들을 부르게 됐고 남자들은 자기들이 사기를 당한 걸 알고 전처를 찾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처는 남자들에게 이름만 빼고 다 속였습니다. 남자들이 아는 나이는 제가 아는 것보다 어리거나 많거나 완전 뒤죽박죽이었고 전처가 남자들마다 자기 나이를 다르게 말한 이유는 남자들이 말한 성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남자는 연상 여자가 좋다고 하니 전처는 그 남자 나이보다 많다고 했고 다른 2 남자에게도 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여성이 되기 위해 나이며 성격이며 다 속인 거더라고요. 그리고 전처가 출산하기 전에 한두 번 저희 집 근처 산부인과를 들렀는데 그 진료 기록이 남아있어서 경찰에 덜미가 잡힌 거죠. 그런데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게 전처가 출산하는 날 이 3 남자들은 경찰을 대동하고 전처를 잡으러 온 거라 했습니다. 저를 떠난 후 전처는 이렇게 살아왔던 거였죠. 모르죠. 저 말고 이전에 저처럼 당한 사람이 있을지도. 남자들은 전처가 비명을 지르며 출산을 하든 말든 빨리 전처 얼굴을 봐야겠다며 난리였고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전처한테 속은 걸 생각하니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긴 기다림 끝에 전처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 출산을 했다는 소식에 3 남자는 분만실에 들어갈 작정으로 눈이 벌게서 김양자 나오라고 난리를 쳤죠. 자, 일단 진정합시다. 우리가 분만실로 들어갈 수도 없고 방금 출산한 사람이니 회복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가서 괜히 김양자를 건들면 우리만 불리해져요. 방어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남자 넷이서 공격을 했다고 하면 본질이 전도됩니다. 회복 저거 언제 다 되는 건데? 제가 듣기론 자연분만이라 2주 정도 쉬어줘야 한답니다. 물론 최단 시간이겠죠. 일단 그때까지 참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전 남자들을 진정시키고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간호사에게도 전처가 출산했을 때 밖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건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고 간호사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는 탯줄을 잘라야 하는데 어느 분이 하시겠냐고 묻자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했죠. 왜냐면 자기들 자식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전 이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탯줄을 자르기로 했고 탯줄을 자른 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출산한 전처는 땀을 흘리며 절 쳐다보며 웃는데 정말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아이를 보니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그리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부모를 잘못 만나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아팠죠. 전처가 절 찾아왔을 때 전 병원도 알아봤고 조리원도 미리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 전처는 아주 편하게 몸조리를 했습니다. 출산 전에 저랑 한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있던 상태라 제가 자주 면회를 안 가니 무슨 일 있냐고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그럴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가겠다며 조리원을 나올 때까지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2주 후 전처가 조리원을 나오는 날 전 전처에게 말했죠. 이젠 부축 없이 잘 걷네? 몸이 괜찮나 봐? 원래 자연분만은 출산할 때만 좀 힘들지 아이랑 산모한테는 좋대요. 산모는 회복 속도도 빠르고 몸조리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당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면 되는 거죠? 아, 그게 당신이 출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하하러 온 분들이 계셔. 지금 로비에서 당신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자. 축하요? 누군데요? 나도 잘 몰라. 그런데 당신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고. 당신 본명도 알던데? 제 본명이요? 전 전처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치고 도망갈 것 같아서 얼른 휠체어에 앉혀서 가자고 했죠. 전처는 영문도 모른 채 휠체어에 앉아 로비로 내려갔죠. 그렇게 로비에 도착했는데 전처는 자기를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이 어딨냐고 묻더라고요. 전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고 로비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사기꾼 김향자 여기 있다. 그러자 복수를 위해 2주를 기다린 새 남자가 전처를 향해 달려왔고 전처는 너무 놀라 토끼눈이 되었고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더니 저한테 악다구니를 치더라고요. 너, 내가 너한테 찾아가자마자 나 엿먹으라고 이 인간들 다 부른 거지? 이야, 이제야 성격 나오네. 내가 만약 미리 알았다면 내가 널 우리 집에 들였을까?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 하기야, 넌 평생 비상식적으로 살아왔으니 정상적인 사고가 될 리가 없지. 나도 저 사람들과 마찬가지야. 너한테 사기 결혼 당한 피해자라고. 웃기고 있네. 지가 좋아서 내가 일하는 편의점에 와놓고선 완전 찐따 같아서 눈길도 안 줬는데 내가 널 보고 왜 웃어준 줄 알아? 밖에 서 있는 네 차를 보고 웃어준 거야. 네가 아니라. 너 그거 몰랐니? 뭐라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전처가 내 차를 보고 저랑 결혼할 계획을 세웠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 거란 생각에 살다가 애를 갖지 못하니 이렇게 있다가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돈이고 저희 부모님이 준 시계와 보석들을 가지고 작정하고 도망갔던 거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기 행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진짜 저렇게 고운 얼굴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다닌 전처를 보니 소름이 돋았죠. 전 너무 화가 나서 전처에 따귀를 때렸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전처는 저한테 맞고 나니 갑자기 돌변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이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키우고 살자고. 그런데 그런 약속들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사기꾼이라고요. 야, 너 다중인격이냐? 언제까지 네 그 가련한 모습에 남자들이 넘어갈 것 같아? 내가 너한테 2번이나 속은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야.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은 것 같네. 네가 사기쳤던 저 사람들한테 가서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해봐. 누가 알아? 널 받아줄지? 전 뒤로 숨지 말고 이제 벌 받아야 할 시간이라며 전처를 다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전처가 앉은 휠체어를 새 남자에게 밀어버렸죠. 새 남자는 전처를 보자마자 내 돈 어디 있냐? 애 아빠는 도대체 우리 중엔 누구냐며 전처에게 추궁을 하는데 전처는 소리를 지르며 입 닥치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새 남자는 너 같은 건 콩밥 먹으면서 반성해야 한다며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전처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데리고 갔죠.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전처는 절 보더니 내가 너 박살낼 거야. 이대로 나 혼자 당할 것 같아? 하며 악담을 퍼붓고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전처는 저뿐만 아니라 새 남자들에게 시험관 아이를 가져야 한다며 금품을 뜯어갔고 그 돈으로 병원 가는 척만 하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과 담배를 하며 여러 남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처가 병원에 다녀오면 기차역에서 기다릴 때 병원 알코올 냄새라 했던 건 술 냄새가 맞았고 호텔의 다른 룸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자기 옷에 배었다는 건 전처가 줄담배를 펴서 전처 옷에서 났던 것이 맞았던 거죠.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 남자들을 농락했던 게 온 천하의 탄로가 나게 되었죠. 저희 어머니는 경찰에서 전처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점잖은 분이 소매까지 걷고 조사받고 있는 전처의 뒤통수를 때리고 바닥에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전 속으로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죠.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너, 내 아들 인생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저 여기 경찰서에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처벌 받을 거 다 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찐따 맞네. 지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긴 하고 재수없어. 그래, 나 찐따 맞아. 그래서 한 분 더 모셨어. 아, 저기 오시네. 저는 전처가 했던 말 모두가 의심스러워서 뒷조사를 좀 했는데 전처 말과는 다르게 전처 어머니는 살아계셨었죠. 그래서 저는 전처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 아이도 데려가고 딸 교육 제대로 시키라고 연락을 했는데 전처 어머니는 전처 이야기를 듣자마자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원치 않은 모녀 상봉이 이루어진 거죠. 전처 어머니는 이러려고 엄마 통장 가지고 날랐냐면서 나이 처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년아, 내가 왜 널 향자라고 지은 줄 아냐? 내 인생은 구질구질해서 네 인생만큼은 좋은 냄새 나는 사람들하고 장명소 가서 지은 이름인데 이게 지금 뭐한 짓이야? 이제 자식까지 낳는다 어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애미 없이 사는 게 자랑이야? 애미도 없다면 남자들 등쳐먹고 다니고 네 딸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좋겠냐고. 아이고, 그래도 자식이라고 돈 벌어서 내가 키워야지 하고 품고 살았는데 이 꼴을 보더니 넌 애미 될 자격이 없다. 내 손자,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울 거다. 그러니 넌 죄 달게 받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난 네 딸한테 너하고 똑같이 엄마 없다고 할 테니까. 알고 보니 전처는 사생아였고 전처의 어머니는 전처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고아원에 맡겼다가 4살이 돼서야 데리고 갔고 4년 늦게 출생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진 그렇구나 이해가 됐는데 분명 아내는 저에게 12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건 어찌 된 건지 궁금해서 전처에게 물어보니 예전에 전처가 술집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술집에서 어린 나이가 좋다며 다른 사람 신분증을 위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대략 계산해보니 저랑 6, 7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였죠. 띠동갑인 줄 알았는데 나이까지 속였다니.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게 전처는 자신의 어머니 통장을 가지고 성형외과에 가서 최대한 어리게 해달라고 수술을 했고 그 돈으로 지속적으로 동안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 거렸던 거였죠. 까도 까도 양파처럼 전처의 사기 행각이 자꾸 나오니 다들 놀랄 뿐이었어요. 저 또한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으니 전처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억울하고 분하다며
전처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새 남자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처를 어떻게 벌을 줄지 단합을 했는데 변호사를 사서 있는 죄는 다 끌어다가 전처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전처에게 단단히 겁을 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여자랑 내가 부부로 살았던 게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처의 본 모습은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전처는 아이 돌잔치를 보게 해달라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지만 전 또 속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전처에게 마지막으로 한 방 날렸죠. 야, 너 이제 성형빨 떨어졌어. 그러니까 네 나이, 네 진짜 얼굴로 앞으로 똑바로 살아. 알겠어? 그리고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간 그땐 경찰서가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그랬더니 제 뒤통수에 대고 진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육두문자를 날리는데 와, 정말 사람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도 너무 후회가 됐고요. 전 저 입을 막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처 아이 때문에 들고 온 기저귀를 빼내서 전처 입에다 쳐넣어버렸죠. 반성할 때까지 입 닥치고 살라면서요. 변호사를 사서 전처는 사기죄와 중혼 그리고 혼인 빙자 간음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당시에는 혼인 빙자 간음죄가 폐지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처는 2가지 죄로 최대 10년 징역 그리고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죠. 감옥에 가서도 천사 같은 말투로 편지를 써서 저를 포함한 3명의 남자에게 동정심을 얻으려 구구절절 편지를 계속 보내왔는데 한 번은 남자들 이름이 헷갈려서 제 이름을 적고 다른 남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남자가 완전히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면회 가서 진짜 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드냐고 그 남자는 울었고 전처는 그 모습을 보고 난 후 다신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처의 어머니는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야 하지 않냐며 전처에게 사기를 당한 남자들을 찾아다녔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빌고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부정했고 유전자 검사는 꿈도 꾸지 말라며 다들 모른 척했다 하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다행히 들려오는 소식으론 아이는 외할머니의 보호 아래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절더러 왜 그 여자를 받아줘서 이사다를 만들었냐며 절 꾸짖었지만 나중에는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며 제발 여자 보는 눈을 키우라 하셨어요. 그런데 전 여자 보는 눈을 키우기도 싫었고 여자라면 진짜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다친 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치유하고 싶어서 명상센터에 가게 됐는데 저와 아주 대화가 잘 통하는 한 여자를 만났고 전 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그녀의 나이가 저보다 5살 연상이라는 거였죠. 과거의 상처가 교훈이 돼서 그런지 전 나이를 알고도 아무 상관없다며 지금은 서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늦은 나이지만 말이죠. 뒤늦은 나이지만 사랑이 뭔지 깨달은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진 않았지만요. 사랑은 뭐가 우선순위인지만 잘 생각한다면 절대 실패가 없으리라 생각해요. 나이, 외모는 저 끝에 두고 가장 첫 번째, 상대의 마음을 본다면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세요.